그럼 가족친화 인증 신청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가족친화 인증 신청서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봅니다. 이 신청은 담당자가 작성하는 서류이긴 하지만 인증은 기업이 받는 인증이기 때문에 신청에서 기업에 대한 정보가 기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표를 확인하는 규모 확인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친화 인증 제도에서 이 제도를 쓰는 사람들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사람들이 누구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친화 인증 신청서 현황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저 종업원수입니다. 이 종업원수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과 계약직 중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수만 카운팅해서 들어갈 거고요. 당연히 대표이사는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서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즉 전체적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중에 대표이사님 제외하고 작년 12월 31일에 있는 모든 사람의 수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력 분야는 이제 회사의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작성이 될 거고요. 매출 현황은 이 회사의 운영 형태를 좀 보는 거기 때문에요.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매출액을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각종 수상 및 인증 획득 현황들이 있는데요. 회사가 가지는 인증이나 이런 것들의 현황을 파악하자고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제도들을 중심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두 번째 중요한 건요. 가족친화 인증은 기업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자님이 성함 쓰시고 사인하셔도 되고요. 법인의 직인이나 사용인감을 통해서 어쨌든 회사가 신청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내용 봤고요. 그러면 신청하는 과정에서 작성해야 되는 현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 개요 볼 텐데요. 이 화면은 모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가족친화 인증은 법인이 받는 거기 때문에요. 법인 단위로 받는 거기 때문에 법인 등록 번호도 들어갈 거고요. 법인이 수개의 사업자 번호나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가지고 계신 모든 번호를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관의 유형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냐, 중소기업이 아니냐, 그리고 혹시 어떤 형태의 기관이냐, 그리고 어떤 업종을 가지고 있느냐. 이 업종에서는 가장 매출액이 큰, 비중이 큰 업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개의 업종을 가지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도 가지시고 건설업도 가지시고 도소매 서비스도 있다. 여러 개의 업종 코드를 가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선택하는 것은 가장 매출액의 비중이 큰 것으로 선택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립일, 이제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설립일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장 여부에 대한 체크. 이제 밑에 하단에 보시면 신청서에서는 매출액을 확인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매출액 규모 대비 얼마나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는지 2020년부터 18년까지의 영업이익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서에서도 가족친화 제도 실적에 대한 기준 인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를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다른 건 틀려도 되는데요. 요 인력 현황표는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 심사의 범위를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먼저 총 종업원의 수를 따집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을 구분을 할 거고요. 정규직에서도 남성과 여성에 대한 숫자를 나눌 겁니다. 이때 정규직은 근로 12월 31일 날 있으면 근무일이 하루가 되든 10년이 되든 정규직 인원수에 들어갈 거고요. 다만 계약직은 12월 31일 기준에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계약직 인원수로 들어갈 겁니다. 자, 나머지 비율들이나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카운팅 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고요. 직원들의 가족 친화 기업에서 성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을 성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작성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표이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제외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관리자 인원수 볼 텐데요. 여기서 임원과 관리자의 범위를 나눕니다. 임원은 법인 등기상에 기재된 임원들만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관리자는 각 기업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작은 내용이지만 정결권을 가지는 정도의 사람들을, 직급을 가진 분들을 관리자라고 보고요. 직급의 이름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직급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직급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에 인원수를 카운팅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고요? 나중에 여성 관리자 육성을 위한 이런 계획이나 방향성을 결정할 때 있어서 아무래도 기본 현황인 현재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여성 근로자 비율 대비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추후에 여성 관리자 육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 관리자 카운팅하는 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퇴사한 인원수를 한번 확인합니다. 이때 퇴사한 사람 중에서도 정년으로 인해서 퇴사하신 분이나 아니면 계약직 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시는 분들은 이 퇴사자 인원수에서 제외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회사가 걸어온 발자취와 대표이사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력을 간단하게 볼 거고요. 이런 내용들은 회사 속에서 또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이 추구하는 경영 방침이나 비전들 보면 될 거고요. 운영체제 개요에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사 조직도. 조직도는 우리 회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구성 중에 가족 친화에 관련된 업무를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는지까지 전사 조직도에서 확인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다른 것들은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전사 조직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내용에서 가족 친화 관련 업무를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잘 마킹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친화 특장점 같은 경우는 우리 실적 이외에도 우리 회사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제도들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써주셔도 되고, 우리 실적에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것들 더 잘한다라고 보여주고 싶을 때 그때 특장점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운영체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인원수와 전사 조직도. 나머지는 회사의 방향에 맞춰서 간략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부 부처의 인증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야만이 인증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아까 가족 친화 제도가 운영되는 그 실적을 심사를 통해서 인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제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제도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규정화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반 기업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이런 내용을 기재하라고 되어져 있고요. 정부의 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들은 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내용은 확인하고 넘어가지 않지만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일반 대기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 지방공사공단들 이런 데들은 이 해당 법규 사항이 모두 규정화되어져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구성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누구를 보호해야 되는지,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에 관련된 내용, 안전한 조직 문화, 우리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규정되어져 있는지 총 15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은 모두 충족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규정의 내용이 현행 법률에 모두 부합하도록 기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15가지들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 취업규칙에도 이런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져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규정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판별이 되어져 있는지는 첨부되어져 있는 저희 안내에 첨부되어져 있는 법률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오늘 온라인 설명회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컨설팅도 이루어지고요. 여러 기업들이 분류별로 같이 함께 모여서 고민하는 그룹 컨설팅도 있습니다. 이때 세부적인 규정의 적합성 여부는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5가지는 모두 다 문서로 기재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언제 시점에 지금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인증을 받는 시점까지 이 규정들을 모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5가지 법규사항들 잘 밟고요. 이외에도 법규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4가지를 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4대 폭력 예방 교육들을 잘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거고요. 5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경우는 직장 어린이집이 잘 설치되어져 있는지,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차별적인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잘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거고요. 근데 이 기준은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는 않고요. 대부분 500인 사업장, 공공기관 이런 데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은 적용이 되는지 적용되지 않는지 각 기업들마다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일반 기업의 경우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근로기준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법 위반뿐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은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증이 된다 하더라도 추후 확인이 되시면 인증이 취소가 되시거나 인증이 배제될 수 있다는 거 4가지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인증 심사 기준을 볼 텐데요.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큰 지표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부 지표에 대해서는 안내에 포함된 책자들을 자세히 좀 보시고 이후에 정확한 점수나 이런 걸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리 그룹 컨설팅이나 찾아가는 컨설팅 때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